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부의 행위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국민적 신뢰죠.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거기에 기반한 솔직한 입장 표명, 그리고 신속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계란 파동에서 보여준 정부의 조치, 나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했고, 뿐만 아니라 살충제 계란은 신속하게 폐기 처분했고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계란은 다시 마트에 내놓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러한 신속한 조치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아직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좀 더 진정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정부는 굉장히 신속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살충제 계란 문제요. 그래서 농장 전수조사에 나서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난 모양이죠? 이제 오늘까지 전국 1,456개 그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이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평상시 계란 유통량의 거의 100%를 이제 시중에 유통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조사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점이겠죠. 어떤 농장에서는 그 검사 요원이 그 검사 대상 농장 측에 그 방문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가 하면 이 검사 샘플을 농장 측에 준비해 놓도록 했다는 그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제 오늘 경향신문이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이 되는 계란의 규모가 또 그 전체 유통되는 계란과 비교하면 그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잔류능력을 검사한 계란은 이 120개 농장에서 그 20개씩 2,400개에 그 불과하다면서 이는 현재 유통되는 그 계란 10만 개 중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샘플 수가 무의미할 정도 적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 발표한 그 1차 조사 결과에서는 그 전날 확인됐던 경기 남양주, 광주와 전북 순창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 양주, 강원도 철원, 전남 나주, 충남 천안 등의 그 농장에서도 그 살충제 성분이 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마트와 롯데마트, GS25, GS 슈퍼마켓,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그 자사의 그 납품업체가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지금 계란 판매를 좀 재개를 했다고 하죠. 제가 신속하게 조치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죠. 네, 제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짚어야죠. 예전에 그 가습기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주로 신속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뒤탈이 좀 없어야 되죠.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했네요. 네, 세월호 참사 피해자 200여 명을 어제 그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이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고개 숙여 그 사과와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면서 그 정부 차원에 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 그 5번의 그 소식이 없어서 그 정부도 애가 탄다면서 이 정부는 그 가족들이 그 예안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그 찾아낼 때까지 그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 세월호를 그 내려놓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미수습자 문제 이외에도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철저한 이 진상조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괌 포격을 위협했던 이 김정은
한 발 뒤로 이렇게 약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이구 현명하고 상당히 함정이 결정을 했다. 이게 좀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정말 예? 역시 뭐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위터. 네. 예. 이 트위터가 문제입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 트위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트위터 때문에 곤혹을 치른 사람들이 많은데. 네. 예. 어쨌든 이 트럼프 미 대통령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안 그랬으면 그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어제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 한미 동맹의 그 대응 능력 강화와 그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통화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든 사전에 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는 그 한반도에서 그 또다시 그 전쟁은 안 된다면서 누구도 그 대한민국의 그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미 정부 측의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 주목이 되는데요. 이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게 그 이례적으로 그 직설적인 힐책을 보냈다. 서울이 일방적 행동에 그 반대하는 경고를 미국이 보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뉴욕타임스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 어제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항상 그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힌 바 있다고 하죠. 예.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입장이 분명하게 미국과 북한 양국에 전달이 돼서 확실하게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확실하죠. 예.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네요. 네, 어제 오후 국회에서 그 의원총회를 열고 그 자유한국당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그 미군 전술핵의 그 한반도 재배치를 이제 당론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는 그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그 북한에 의해서 이미 파기되었다고 본다면서 이 비핵화 원칙을 그 지킨다는 것은 이제 그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그 전술핵 배치 당론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한편 그 자유한국당은 그 의총에서 이 김광림 의원을 이제 신임 그 정책위 의장으로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이현재 전 정책위 의장이 경남 하남시 그 열병합발전소 그 건설 비리 의혹으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자 정책위 의장직에서 이제 그 사임한 바 있었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공포의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를 이제 네. 추구하겠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어제 사실 이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방중 보도 내용을 이제 부인을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겨레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극비리에 그 중국 베이징에 그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가 정의용 실장이 최근 그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네, 정 실장이 그 정확한 그 방중 시점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그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한중 그 정상회담 문제 등을 그 포괄적으로 논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연합뉴스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안을 했고 이 문제로 이제 그 정의용 실장이 이달 초에 그 방중에서 중국의 그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네, 청와대는 이 정상 간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의 그 이달 초 그 북경 방문 보도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겨레는 이제 이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과 조금인데 이 사실이 아니다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 뉘앙스상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가기에 갔다 오긴 했는데 이달 초가 아니라 뭐 중순에 갔다 왔다거나 뭐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막걸리 정치를 제기했다. 이런 소식도 있죠? 예. 이분 술 잘 드시는데. 어제 그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을 초청해서 그 막걸리 만찬을 가졌다고 하죠. 네. 이낙연 총리는 그 후보자였던 그 지난 5월에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그 야당 정치인과 틈난 대로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 있는데 막걸리 해동 지난 6월 30일 바른정당 지도부와의 그 만남 이후 그 여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이 됐다가 이제 47일 만에 그 재개가 됐다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각 당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 있죠. 자, 오늘은 1, 2부에 걸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출의 산파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해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100일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그 100일 동안의 국민적인 실제 지지율도 그렇고요. 80% 이상의 지지를 해주지 않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잘 보이면서 안정되게 필요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등 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그동안 갈등이 생겨왔던 니물리한 행진곡을 재창하고 또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든지 반북회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서 부패 문제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든지 성과연봉제 폐지 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 이와 같이 법이 필요 없고 아직 입법까지 나아가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 탈권인데요. 그죠? 예.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죠. 그죠? 근데 진짜 각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각본이 있었죠? 그렇죠. 미리 이제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어느 경우에는 질문을 안 받고 그냥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예상 질문을 미리 이제 받아가지고 준비하는 등의 이와 같이 거의 이제 각본에 의해서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혀 없이 이제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통과 탈권이라는 이런 측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성격이 이렇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또 함께 일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쭉 보아오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평소 생활 방식이십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세월호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또 가족분들의 그 아픔을 진정으로 느껴서 정말 이렇게 약간의 눈시울이 붉어지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평소 그 생활하던 수십 년간 생활하시던 그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국민분들께서 지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모습이 일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국민들이 좀 의아한다든지 낯설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쭉 모습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제 대통령의 이런 모습도 이제 필요하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탈권위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소통이라는 게 지금, 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쭉 지나면서 조금 협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협치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그 성격대로라면 좀 야당하고도 이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동안 그 국무원 인사라든지 또 추경 정부조직법 이런 문제에서 야당이 협조를 제대로 좀 구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협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제 도와주라 또는 협조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양보와 타협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에서 많은 협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일부 야당에서 이 협치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데 그 소통 자체도 거부하는 것은 조금은 유감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라든지 많은 입법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치를 위한 노력은 정부 여당에서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단순한 그냥 대화만의 협치가 아니라 제도적인 협치, 예를 들면 정책연대나 입법연대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제도적 협치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개헌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개헌 얘기도 나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생각하는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입니까? 현재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묻겠다. 그렇게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킬 것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개헌 논의는 국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 내 개헌특위위원인데 그동안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을 이제 이달 말부터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국민 토론회 장으로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든 그 혼합형 정부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곰곰이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다수 의견 또는 뭐 정부 여당의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 의견이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곰곰이하게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고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나는 이래서 이 권력 구조를 선호한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당론으로 정부 형태나 주요한 개헌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건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많은 의원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의견 수렴은 언제쯤 끝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달 말부터 해서 약 10월 달까지 9월 말까지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러면 당장의 개헌특위 의원들의 의견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력 구조도 바꾸긴 바꾸는 거죠, 이번에? 꼭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이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지지하거나 또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동안 좀 집중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을 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다 해서 바로 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것은 현재는 시기상조다. 또 우리 한국의 현실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하면서 하느냐라는 것은 좀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견은 이제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탈원전 같은 주요 국가 정책 여기에서 또 실제로 야권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야당 또는 국민들 어떤 제한 없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자칫하면 그 대상과 범위 등등에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뿐이지 그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또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어제 대만에서 정전 사태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셨죠? 660만 가구가, 그러니까 타이완의 그 타이베이의 절반이 정전이 됐다. 그런 거 보도를 보시면서 탈원전과 연관돼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탈원전의 경우에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어느 나라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거야말로 정말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근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등등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탈원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거기에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 지금 어제 저희가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 문제가 뭐 코드 인사다, 캠프 인사다 그래가지고 이런 비판들을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정부하고 이렇게 그 탈락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잦은 사퇴 형식을 밟았지만 장관급 2명, 차관급 2명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런 측면 이렇게 보면서 이 인사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로 이제 국무위원들 포함해서 이제 차관급까지 인사를 했었는데요. 지역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와 함께 전문성, 개혁성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코드 인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2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에 많은 분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그 정책을 입안하고 해서 그걸 공약으로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논의하고 토론했던 분들과 함께 지금 내각을 이끌면서 또는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코드 인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필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복지 정책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하는 건강보험 개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5만 원 올리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수입과 상관없이 전원에게 10만 원씩 월 지급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먼저 저희들의 복지 수준을 보면 좀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표나 지수로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 부담 비율이 약 30.8% 같은 경우에는 OECD에서도 두 번째 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또 노인 빈곤율 47.7%도 OECD 평균의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복지 확충이고 또한 현재 지표나 지수로서도 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재원 확보 방안인데 먼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하고 또 당정 간에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뭐 기초연금 인상 이런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재원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 보장성강 흔히 문재인 케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우에 이제 약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30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 했을 때 그 중에서 건강보험 누적금 21조 중 일부를 활용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평균 수준으로 약 3.2% 정도는 인상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면 알겠습니다. 그 재원이 확보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걱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정권하고 좀 다른 게 당선일 이퀄 취임일이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른 정권은 당선일 다음에 2달간의 인수위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취임한 다음에 100일이기 때문에 당선일 기준으로 하면 한 5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인수위 일까지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으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7시 44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비교적 짧은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에서 노원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리고 도심 쪽으로도 노원교에서 창동교,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만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이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신정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 도심 쪽으로 가는 길도 신정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릴 뿐 그 외 구간에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이고요. 김포 부근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고장난 버스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만 유의하시면 좋겠고 이후로는 서운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청계호금소부터 청계터널까지 10km 구간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번엔 자유한국당 얘기 들어보죠. 류호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류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일단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저한테 점수를 원하신다면 전 20점도 안 되는데요. 네. 아이고, 너무 박하죠? 국민 지금 지지율은 80%가 넘는 것 같은데 20점 주시면 이게 대화 뭐죠? 시작부터 조금 박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국민 지지율 79%, 78% 이럴 때 저는 사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국민이고 제 주변도 다 국민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설문조사가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20점이라고 주겠습니다. 지금 제일 그래도 잘한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잘한 걸 꼽는다면 아무래도 소통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말 100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건 정말 역대 최고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반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는 겁니까, 그게? 네. 제일 못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소통이다.
그러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동시에 소통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라고 하면은 여야 그리고 나를 뽑았던 41%도 국민, 나를 뽑지 않았던 59%도 국민인데 59% 국민에 대한 눈높이는 아직 못 맞추고 있다. 아하. 정치란 것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사랑하고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쪽 국민들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는 건 저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의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그죠? 협치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여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야당도 선별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지난 정부에 참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도 야당에게 협조 좀 해라. 우리가 지금 경제가 나아지려면 협조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평론을 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 얘기거든요. 그때 야당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협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정부가 바뀌어도 여야가 바뀌어도 그 멘트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야당이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잘해야 야당이 협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 건국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도 이 선언문에서 이 건국절 논란을 또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혁신위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왜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혁신위와 저는 좀 다릅니다. 전 최고이고 혁신위는 혁신이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국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기보다는 바로 우리나라의 시작을 1919년으로 가지고 가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아이의 탄생인지 아니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가 아이의 탄생인지 즉 출생일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바로 탄생했을 때죠. 그렇다고 하면 1919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념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념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복절이 오히려 건국절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역사적인 문제로 돌려서 역사 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정치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역사로 풀어서 먼저 정치 쪽에서 받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탈북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정책이요? 아니 왜 하필이면 항상 미사일 쏠 때 휴가를 2번이나 가셨는지 이런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북한에 대한 너무 사랑이 이상하게 구애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서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북한과의 이렇게 문재인 패싱 또는 문 패싱 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 들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에 주도권을 좀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한미동맹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화를 몇 번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미국에서 배제되고 있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국민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관계 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 설정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모두가 협치를 하고 합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은 지도부에서 계속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하여간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자,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정말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만큼
나머지 국민들도 있다는 거, 59%의 국민들의 마음에도 대통령으로 자리 잡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과 소통. 본인을 사랑하는 41%가 아닌 59%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쪽으로도 한번 좀 와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와보라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말로요. 네. 저희들과 함께, 저희 자유한국당에 있는 최고위원들과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쁘진 않죠. 예. 그리고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인연에 의한 인사를 하는 게 아닌지요? 라고 했으면 딱 답 한번 해주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죠. 알겠습니다. 네. 예. 너무 많이 바랬나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쨌든 이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딱딱 요점만 집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